피디님은 혹시 조각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조각가면은 미켈란젤로. 조각가 이꼬르 미켈란젤로라고 이야기를 하실 만큼이나 조각 분야에서는 최고봉이 미켈란젤로 부에나로띠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조각계에서 유일하게 이 미켈란젤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각계의 또 다른 천재, 바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조각가죠, 로렌조 베르니니. 베르니니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지도가 낮은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집회에 등장할 정도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조각가이기도 하고요. 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성 테레사의 환희라는 작품도 꼽아볼 수가 있죠. 보통 조각계에서는 조각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미켈란젤로보다 베르니니가 좀 더 위에 있는 작가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를 딱 3명만 꼽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꼽히는 조각가가 미켈란젤로,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안토니오 카누바, 그리고 마지막이 이 바로크를 대표하는 로렌조 베르니니입니다. 베르니니 작품을 보면 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24살 때 피에타라고 하는 위대한 걸작을 탄생시키고 난 이후 평생 조각을 하기는 했었지만 스타일이 좀 많이 변하는 편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를 조각하지 않았다라면 이 조각계에서는 오히려 베르니니가 훨씬 더 위대한 조각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베르니니의 작품들은 보시면 뇌리에 그냥 확 꽂힙니다. 첫 번째 만나보실 작품은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작품입니다. 도대체 어떤 저주를 받았길래 이런 강렬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 피디님 딱 보시면 이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남자 누굴 것 같으세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피디님도 아는 사람입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아는 사람은 베르니니밖에 없는데. 정답, 베르니 본인입니다. 자신의 흉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베르니니는 고통스럽고 절규하는 표정을 포착하려고 자신의 팔을 직접 칼로 베거나 아니면 발에 뜨거운 불씨를 갖다 대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시도들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표정을 거울을 통해서 포착하고 그 모습을 지금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남자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인물인지 대충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전에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두 사람 모두 다 공통점이 좀 많아요. 첫 번째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이 뛰어났다는 건데요. 베르니니는 일단 예술가의 DNA를 좀 타고났던 사람, 아버지가 피렌체 출신의 유명한 조각가인 피에트로 베르니니입니다. 아버지도 사실 당대의 손에 꼽히는 위대한 조각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 공방에 머무르면서 돌을 쪼개고 좀 다듬으면서 노는 시간이 좀 많았었다라고 해요. 미켈란젤로도 유모의 남편이 석공이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어린 시절부터 좀 자연스럽게 환경에 좀 노출이 되면서 조각에 좀 입문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아버지가 조각가였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지만 어렸을 때 베르니니의 작품을 보면 이건 뭐 조기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타고난 천재네 라는 걸 좀 많이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은 아기 제우스에게 젖을 먹여 키운 아말테이아 염소라는 작품인데요. 이 조각상은 현재 남겨져 있는 베르니니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 작품이 등장을 했을 때는 워낙 정교하고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품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작품 딱 보시면 이 작품 베르니니가 몇 살 때 조각한 것 같으세요? 그래도 한 15에서 18 사이는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은 그래도 최소한 고등학생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좀 조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이 작품은 베르니니가 불과 11살 때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보통 찰흙 가지고 놀잖아요. 근데 우리 찰흙 가지고 놀 때 베르니니는 지금 대리적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어버리는 수준? 이것만 보더라도 와, 이 남자가 얼마나 천재인지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베르니니는 참고로 13남매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아버지 눈에 꼭
뛸 만큼 실력이 이제 좋았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조각하니까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역시 아들의 천재성을 알아보시고는 내 아들을 한번 제대로 키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집중적으로 이제 아들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버지가 나름 잘 나가는 조각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후원가들, 권력자들도 많이 알고 계셨을 테니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아들 이제 PR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르바노 8세, 바오로 5세, 알렉산드로 7세 등과 같은 수많은 후원가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죠. 이런 아버지의 노력 끝에 이 교황의 후원을 받아 그때 당시에 손쉽게 볼 수 없었던 교황청이 소장하고 있었던 수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런 작품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황청 소장품을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드로잉 연습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하죠. 특히나 베르니니의 실력을 알아봐줄 든든한 이 후원가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시피오네 보르게세 추기경인데요. 그는 베르니니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없었다면 베르니니라고 하는 조각가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베르니니에게 수많은 작품을 의뢰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베르니니 3대 걸작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아폴론과 다프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아폴론과 다프네 이야기. 큐피드를 조롱한 벌로 아폴론은 사랑의 화살을 맞고 숲의 정령, 이 다프네를 짝사랑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큐피드가 다프네에게는 상대를 증오하게 만드는 납해 화살을 쏴버립니다. 다시 말해 아폴로는 지금 다프네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는데 다프네는 반대로 아폴론을 증오하게 돼버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폴론에게 벗어나고 싶었던 다프네는 도망을 치기 시작하지만 태양의 신인 아폴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프네는 제발 이 아폴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자 그녀는 결국 월계수로 변해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품을 보시면 다프네의 손과 발끝에서 돋아나는 월계수입, 그녀를 따라가는 아폴론의 넓은 보폭과 종아리 근육, 이 급박한 순간이 생생하게 지금 느껴지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다가 잠깐 일시정지한 것처럼 극적인 리얼리즘과 이 연극적 구성이 느껴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정말 이 작품도 대단한 걸작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작품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베르니의 3대 걸작 가운데 하나인 페르세포네의 납치라는 작품입니다. 페르세포네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린 저승의 신 하데스가 그녀를 지금 저승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페르세포네의 저항이 굉장히 거칠고 필사적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하데스가 페르세포네의 엉덩이를 꽉 움켜쥐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살이 막 튀어나와 있는 장면들이 마치 밀가루 반죽을 움켜쥔 것처럼 질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베르니니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은 지적이고 절제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비례와 균형에서 벗어나서 좀 역동성을 강조하는 바로크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죠. 비교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작품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라는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바로 바로크를 대표하는 베르니니의 다비드입니다. 두 작품을 동시에 보시면 어떠세요?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아요? 둘 다 대단한 작품이기는 하지만 뭐랄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뭔가 좀 정적인 느낌이 드는 반면에 베르니니의 다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막 움직일 것만 같은 역동성이 좀 더 느껴지죠. 이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베르니의 이 세 작품 모두 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바로 보르게세 미술관. 보르게세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베르니니의 최대 후원가였었던 바로 그 남자, 보르게세 추기경. 그가 살았던 빌라가 현재는 보르게세 미술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보르게세 추기경은 본인이 살고 있었던 자신의 저택을 장식할 목적으로 베르니니에게 많은 작품들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아폴론과 다프네, 다비드, 그리고 페르세포네의 납치라는 작품이었습니다. 1902년 이곳
이곳이 국가 소유로 바뀌게 되면서 이 추기경이 소장하고 있었던 수많은 컬렉션들을 이곳에서 전부 다 만나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많은 분들이 조각을 감상을 하실 때 정면에서만 감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조각은 360도 다양한 시선으로 작품을 보셨을 때 진정한 그 작품의 아름다움을 다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왕이면 조각을 보실 때는 한 바퀴 쭉 둘러보시면서 다양한 시선으로 만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르게세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베르니니의 작품뿐만 아니라 티치아노의 작품들, 라파엘로의 작품, 그리고 까라바조의 작품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로마를 방문하셨다면 이 보르게세 미술관을 꼭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굉장히 좋은 미술관이고 걸작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미술관이거든요.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시간대도 미리 예약을 하고 가셔야지만 입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 싶으실 텐데, 과거에 저택이었던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간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동시간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박물관 운영에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 많으니까요. 미리 스케줄을 정해두신 다음에 방문해 보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테니까 보르게세 미술관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